2026년 2월, 일본이 미국이 선택지로 제시한 대미 투자 사업 후보 3가지를 모두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 후보 사업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선택지 셋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나서면서 국제 외교가와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오하이오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 석유터미널, 조지아 합성 다이아몬드 공장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미국의 공장과 발전소를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에 돌아오는 건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셋 중 하나만 해도 됐는데 굳이 셋을 다 받아들이고 수익까지 90%를 내줬다고? 일본이 트럼프한테 완전히 당한 거 아닌가? 오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대미 투자 1호를 합의한 이 순간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거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려야겠죠. 다카이치 사나에, 2025년 10월에 취임한 일본의 140년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총리입니다. 아베 신조의 최측근이었고 영국의 마거렛 대처를 평생 존경한다고 공언한 강경 보수파로 국방비 증액과 재무장을 지지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다시 강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올해 2월 8일에 일본 총선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 공개적으로 다카이치 지지 성명을 낸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선거에 대놓고 개입한 건데 그 결과 자민당이 316석을 획득했어요. 전후 단독 정당 최다 의석 기록으로 연립까지 합치면 352석,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트럼프는 왜 그런 이례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 큰 돈을 들고 워싱턴에 올 거라는 걸요. 일본이 약속한 총 금액은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97조 원입니다. 이 중 1차로 확정된 금액이 36억 달러, 약 52조 원이고 이 52조가 3가지 프로젝트로 나뉩니다. 첫째, 오하이오 가스 화력발전소, 330억 달러, 약 48조 원. 둘째, 텍사스 석유터미널, 21억 달러, 약 3조 원. 셋째, 조지아 합성 다이아몬드 공장, 6억 달러, 약 8,700억 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1. 오하이오 가스화력 발전소. 48조 원짜리 발전소입니다. 위치가 좀 특이한데요. 오하이오주 포츠머스라는 곳으로 이 땅이 냉전 시대의 핵폭탄용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던 자리입니다. 핵 억지력의 상징 위에 AI 시대 전력 인프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용량이 9.2기가와트로 우리나라 전체 가스 발전 용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발전소가 전기를 공급하는 곳이 어디냐? 챗 GPT 같은 AI가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AI는 엄청난 전기를 먹는데 챗 GPT 질문 한 번에 구글 검색에 10배 전력이 소모될 정도입니다. 운영은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에너지가 맡고 히타치, 도시바 터빈, 미츠비시 전기, 송전망 등 일본 기업 20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손정희가 왜 거기서 나와? 손정희는 수십 년간 한국 국적을 유지했던 제일 한국인으로 현재는 귀화한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인 소프트뱅크 그룹을 창업한 기업인이죠. 손정희는 트럼프 1기 당선 직후에도 1,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전례가 있고 이번에도 가장 먼저 손을 든 사람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프트뱅크 에너지가 미국 현지 법인이기 때문에 땅 인허가를 받고 행정 처리하는 속도가 한국이나 일본 기업이 직접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1호 성과를 빨리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가 손정희였던 거예요. 프로젝트 2. 텍사스 걸프 석유터미널. 텍사스만에 세우는 3조 원짜리 석유터미널입니다. 연간 처리 규모가 원유 기준 약 30조 원어치로 미쓰이물산, 일본제철, JFE가 참여합니다. 미국은 셰일오일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걸 실어나를 항구와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 일본 돈으로 그 인프라를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프로젝트 3. 조지아 합성 다이아몬드 공장.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8,700억 원 규모로 새 프로젝트 중 금액이 가장 작아서 330억 달러짜리 발전소 옆에 놓으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 공장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반지, 목걸이, 결혼 예물.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합성 다이아몬드의 95% 이상은 보석이 아니라 반도체 기판, 군용 레이더, 우주선 부품에 쓰입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반도체에 쓰이냐고요? 다이아몬드는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구리의 5배, 실리콘의 22배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칩 기판을 만들면 AI 반도체의 발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아파트에서 에어컨 없이 지내보신 적 있으시죠? 방 안에 열이 쌓이면 못 살잖아요. AI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엔비디아 최신 GPU 칩 하나가 내뿜는 열이 700W인데 이건 어른 10명이 미친 듯이 운동할 때 나오는 열입니다. 이 열을 못 식히면 칩이 타버리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30-40%가 냉각 비용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산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의 50% 이상을 중국이 만들고 있어요. 중국이 오늘부터 다이아몬드 안 판다고 하면 미국 반도체 산업, 우주 산업, 방산 산업이 히토류 때처럼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에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거예요. 8,700억 원이 작아 보이지만 이 공장의 전략적 가치는 수십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자,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직접 파헤쳐 보겠습니다. 90대 10 수익 구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식당을 차린다고 해봐요. 여러분은 인테리어비, 주방기구, 식재료, 직원 월급을 전부 내고 친구는 가게 자리만 제공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원금 다 뽑을 때까지는 5대5로 나누고 그 이후엔 9대1. 가게가 망해도 친구는 책임 없음. 가게 메뉴를 바꾸고 싶으면 친구한테 허락받아야 함. 이게 지금 일본이 한 계약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구조를 두고 일본의 자본과 기술로 미국 인프라를 짓고 미국이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했고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 연구소는 한 발 더 나아가 정치화되고 착취적인 외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일본이 완전히 진 거 아닌가? 잠깐요. 여기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봐야 해요. 미국이 일본에 물리는 관세가 25%였는데 이번 투자 합의로 15%로 내려갑니다. 이 10%포인트 차이가 연간 얼마냐 하면 약 6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입니다. 5,500억 달러를 4년에 걸쳐 투자하면서 매년 100조 원씩을 절약하는 거예요. 4년이면 400조 원을 아끼는 겁니다. 보험료를 냈다고 생각해보세요. 797조를 내고 4년간 400조를 돌려받는 데다가 미국과의 동맹도 단단해지고 AI 에너지 인프라도 선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호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투자자 보호 조항이 없어요. 프로젝트가 망해도 미국이 책임을 지지 않고 일본이 이 돈 다른 데 쓰겠다고 하면 관세가 다시 25%로 올라갑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도 미국 대통령이 정하고 일본은 의견 제시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더 불안한 게 있어요.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면 관세 감면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걸 아는 일본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비구속적 약속이고 현재 환율에서는 기업들이 참여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500억 달러 전액 실현에 심각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정리하면 일본 정부의 셈법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비용을 일본 기업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가 외교 성과를 발표하는 동안 기업들은 수십 년간 불리한 계약에 묶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의 현재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40%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약 50%, 욕 많이 먹는 미국도 130% 수준입니다. 국채 40년 만기 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었고 이는 일본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9년에는 국채 이자 감림 비용이 사회보장비를 넘어설 것으로까지 전망됩니다. 여기에 중국 변수가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한 달 만에 대만은 일본의 생존 문제다라고 발언했고 이 말 한마디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유도 장치에 꼭 필요한 금속인데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약 60%를 쥐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 제조업이 패닉에 빠졌었죠. 이번엔 그거보다 큽니다. 결국 다카이치의 셈법은 이렇습니다.
관세를 깎아서 수출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고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 압박에 대한 방어막을 만들며 AI 시대 에너지와 소재 인프라를 미국과 공동으로 선점한다. 이 세 가지를 위해 797조를 보험료로 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인데요. 일본 발표가 나자마자 미국 측에서 한국도 일본처럼 빨리 가시적 성과를 보여달라는 압박이 즉각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이 일본보다 사실 더 빡빡합니다. 일본의 투자 약속은 GDP의 약 7% 수준인 반면 한국의 투자 약속은 GDP의 약 13%입니다. 같은 숙제인데 한국이 2배 부담을 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엔 미국 투자특별법이 있어야 기업들이 이 돈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고 그 사이 트럼프는 25% 관세를 무기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왜 미국한테 이렇게 끌려다녀야 해? 이건 감정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인데 반도체, 자동차, 가전이 다 거기서 팔립니다. 거기에 25% 관세가 붙으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모두 직격탄을 맞고 협력사와 부품사까지 합치면 영향받는 일자리가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 투자는 사실상 관세를 피하기 위한 통행세가 됐어요. 문제는 이 통행세를 얼마나 영리하게 내느냐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보여준 건 이겁니다. 그냥 현금을 쌓아주는 게 아니라 발전소, 반도체 소재, 에너지 인프라처럼 미국이 당장 필요한 것들에 투자하면서 중국 공급망 대체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까지 맞췄습니다. 한국도 단순히 돈 많이 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뭘 가져올 수 있냐가 협상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 다음에 봐야 할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3월 19일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입니다. 이때 2단계 투자 패키지 발표가 예상되는데 NHK에 따르면 후보 사업으로 차세대 소형 원자로, 구리 정예시설, 배터리 소재 공장이 이미 협상 중이고 이 발표가 나오면 한국에 대한 압박도 즉각 거세질 겁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797조 투자는 단순히 호구가 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간 100조 원 관세 절감, 동맹 강화, AI 인프라 선점이라는 세 가지 계산이 깔려 있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해야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둘째, 가장 작은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합성 다이아몬드 공장은 반도체, AI, 우주산업의 미래 소재 전쟁에서 중국 공급망 디커플링의 핵심 퍼즐 조각입니다. 셋째,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GDP 대비로 일본보다 2배 큰 부담을 지고 있고 특별법마저 막혀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협상을 구성했는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냉전시대 핵폭탄 만들던 땅 위에 AI를 위한 발전소가 세워지고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탄소 원자가 미래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역사는 항상 이렇게 묘하게 이어지더라고요. 우리 앞에도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전략적으로 계산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압박에 끌려가다 더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건 결국 우리가 얼마나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토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